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화성 15형을 발사한 지 이틀 만에 전술의 공격 수단인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발사했습니다. 사거리를 보면 청주 공군기지와 군산 미 공군기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은 비행장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이틀 만에 정부가 개인 4명과 기관 5곳을 추가 제재했습니다. 한미일 3국 수석 대표는 북한이 도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며 도발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 주자들이 조금 전 MBN이 주관한 TV토론회에서 격돌했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등 4명의 후보들은 주도권 토론 등을 통해 경쟁력을 내세우며 당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1월 학력평가를 본 수험생 30만 명의 이름과 성적 등이 온라인에 유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뒤에도 유포 게시물에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유포자는 추가 유포를 예고했습니다.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 2,700채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세입자를 끌어모았던 60대 건축업자 이른바 건축왕이 126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영장심사에서 보증금을 갚겠다고 주장해 구속을 면했지만 단 한 건도 변제하지 않은 채 뒤늦게 세입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정부가 저신용 청년층을 상대로 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다음 달 말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합니다.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면 대출이자를 최대 50%까지 낮출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은 이자 전액과 원금의 최대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을 발사해 미국을 위협한 지 8일 이틀 만에 이번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대한민국을 겨냥한 겁니다. 북한이 발사한 거리가 한 발은 우리 공군의 청주 스텔스 전투기 기지와 또 한 발은 군산 미 공군기지와 일치하거든요. 심지어 북한은 이 미사일이 초대형 방사포로 핵도 탑재를 할 수 있다. 한문에 4발이 들어가는데 이거 4발이면 대한민국 작전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다고 으름장까지 놨습니다. 북한이 이러는 건 다음 달 중순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훈련을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군은 북한이 저럴수록 연합훈련을 강화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첫 소식 안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오늘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오전 7시부터 약 11분 동안 북한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ICBM 화성 15형을 동해상으로 고각 발사한 지 이틀 만으로 올 들어 세 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입니다. 각각 390여 킬로미터와 34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 북한이 SRBM 표적으로 자주 활용하는 동해의 알섬 근처에 떨어졌습니다. 남쪽으로 쐈다면 각각 청주와 군산 미 공군기지가 타격권에 들어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앞으로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지목했습니다. 시형 고체 연료 ICBM까지 개발을 있는 만큼 각종 ICBM들을 또 추가 발사하든지 또는 이제 정상각도로 또 발사를 하고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도 우리 군은 한미 공조를 강화해 단호한 대응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모레 북핵 시나리오를 가정한 한미 연습에 이어 다음 달 대규모 연합 연습을 진행합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보통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루 이틀 지난 뒤에 뭘 어디에 어떻게 쐈는지 발표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한국이 빨리 알기 바랐는지 미사일 발사 직후 초대형 방사포를 쐈다고 공개했죠. 또 전술핵 탑재 능력을 언급했는데 정말 핵탄두를 소형화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의 어린 딸한테 서열에서 밀렸다는 평가를 받았던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는 듯 이틀째 담화를 내고 미국을 공격했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1시간 17분 만에 조선중앙TV는 신속하게 훈련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그간 통상 일정한 시간차를 두고 발사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조선인민군 서부전선 장거리 포병부대 해당 방사포병 구분대가 20일 아침 7시 방사포 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600mm 방사포 4발이면 적의 작전 비행장 기능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술의 공격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합참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SRBM에 핵탄두를 탑재하려면 소형화를 포함한 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이를 위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틀째 담화를 내놨습니다. 태평양을 우리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빈도수는 미군의 행동 성격에 달려있다며 앞으로 있을 한미연합훈련을 경고했습니다. 김여정은 한반도 지역에서 미군 전략자산의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신이 존재감을 가시했고 내용상으로 볼 때는 강대강 맞대응 이것을 예고한 측면에서 향후 한반도의 긴장이 상당히 고조화되고 또 김여정 부부장은 한국 전문가들이 평가한 북한의 ICBM 발사 소요 시간과 연료 인프라,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에 대해서도 일일이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정부는 자승자박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개인 4명과 기관 5곳 등을 추가 독자 제재 명단에 올렸죠. 북한의 도발 이후 최단 기간 내 제재입니다. 원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ICBM에 이어 SRBM까지 발사하자 정부는 대북 추가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4명과 기관 5곳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무기, 사치품, 유류 등의 대북 수출이나 북한산 석탄 거래 등에 관여해 북한의 자금 확보 등에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 들어 4번째 독자 제재로 이로써 지난해 10월 이후 모두 개인 31명과 기관 35개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 후 역대 최단 기간 내에 이뤄지는 독자 제재 지정이라며 거듭된 도발은 자승자박의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ICBM 발사 직후부터 상황을 긴밀하게 보고받았다며 이후 상황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여당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재점화하는 데 대해서는 NPT 체제 하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보고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소식 뉴스 추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조경진 정치국 외교안보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침에 미사일을 쏘자마자 북한이 세세한 설명을 내놨습니다. 이거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통상은 도발 다음 날 어제 이랬다라면서 발표를 해왔죠. 그랬죠. 물론 발사에 성공했다는 전제로 말이죠. 이 발사에 실패하면 아예 발표를 안 한 적도 있긴 맞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실시간으로 미사일 도발을 하자마자 이 북한 매체가 상세한 재원까지 밝혔습니다. 앞서 잠깐 나왔지만 이전 발표와 비교했을 때 분명히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이라고 할까요? 이번에는 이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전술적인 측면이 강조됐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이 과거 발표 내용은 탄두가 어떻다, 비행 형태가 어떻다 이 등등 기술적인 설명이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오늘 발표는 초대형 방사포에 대한 구체적 설명보다는 이것을 이 전술의 공격 수단이라고 표현하면서 적의 작전 비행장 기능을 초토화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작전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이 북한이 한국 주요 기지 타격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공개적으로 밝힌 건 처음입니다. 네. 일종의 자신감,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로 봐야겠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김여정 담화를 보면은 한국에서 북한 미사일 도발을 어떻게 보도하는지 일일이 다 모니터를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네, 이 발끈한 모습이죠. 네. 이 지난 18일에 발사한 화성 15형에 대한 한국의 이 기술적 평가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이 실시간 발사 능력, 또 연료 인프라, 재진입 기술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런 설명을 늘어났는데요. 근데 구체적인 증거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네. 또 지난번 미사일 발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명령 이후에 9시간 20여 분 만에 이루어진 거를 두고서도 이 한마디 했습니다. 네네. 준비하느라 그 시간이 걸린 거지. 이 공중 정찰에 동원된 적의 정찰기, 그러니까 한국 정찰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대 피해서 쏜 거다. 이런 취지로 말입니다. 네. 근데 이 합참 관계자는 이 북한이 경보 레이더 같은 방공 능력을 갖추고 있긴 해도 그래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는 있지만 사전에 공표한 것도 아니고 뒤늦게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우연에 근거한 것일 수 있다라고 또 반박했습니다. 이 한마디로 끼워 맞추기식으로 말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뉴스를 진짜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니까 네. 지금 우리 MBN 뉴스 7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네. 김여정 담화가 연달아 나온 것도 그렇고 이번에 한국에서 나오는 각종 해석에 대해서 열심히 해명을 한 것도 그렇고 네.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데 왜 안 하던 행동을 지고 와서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걸까요? 계속 한미훈련을 하면 우리는 불시에 도발을 할 거야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면서 명분을 쌓고 있는 거라고도 보여집니다. 지난 11일 외무성 담화에서 한미가 훈련 구상을 이미 발표한 대로 실행에 옮긴다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지속적이고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죠. 또 어제 김여정 담화 보시면 적의 행동을 건건사사 주시해 적대적인 것에 매사 상응하고 매우 강력한 압도적 대응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게 빈말이 아니라는 듯이 이 도발을 하고 바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이면에는요, 북한의 조급함도 좀 읽힙니다. 미국을 향해서 오늘 표현 보면 미군에 달려있다라는 이런 내용을 말을 했잖아요. 네네. 이 대화의 여지를 남겨뒀다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다만 모레 한미 연합훈련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강대강 대치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너희가 도발을 하니 우리는 훈련을 한다. 너희가 훈련을 하니 우리는 도발을 한다. 뭐 끝이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일주일 앞두고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민주당과 국회를 볼모로 잡지 말라고 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검사 돌격대를 자처하고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제1야당 대표도 죄가 있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감옥 가는데 왜 이재명은 감옥에 못 가겠다고 민주당과 국회를 볼모로 인질극을 벌이고 있습니까? 검찰의 추가 영장 청구를 고려해 만약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3월엔 임시국회를 열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정의당도 힘을 보탰습니다. 수차례 검찰 소환 수사에도 당당히 임했던 것처럼 영장 실질 심사에도 그러하리라 믿겠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친위부대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통속이 되더니 여당 지도부까지 검사 돌격대를 자처하고 나섰다고 맞섰습니다. 비판하려면 창의력이라도 있어야지 검찰총장부터 여당 지도부까지 앵무새처럼 한 장관과 정치 검사들의 억지 주장 따라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온종일 민생 행보를 이어간 이 대표는 민생을 고리로 정부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안 그래도 부족한 국가 역량을 야당 탄압의 정적 제거에 자신들의 내부 권력 장악에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방안과 검찰 대응 전략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 주자들이 MBN에서 생방송 TV 토론을 했습니다. 누가 누굴 공격하고 공격당했는지 쫓고 쫓기는 토론회 현장 우선 노태원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양강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내년 총선 공천 문제를 두고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 후보는 안 후보가 2018년 바른미래당 시절 이른바 밀실공천으로 갈등이 생겼다며 내년 총선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의 노원 송파의 보궐선거에서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는 자신의 측근을 공천하겠다고 하면서 거기에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측근 공천, 밀실 공천, 낙하산 공천을 계속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후보는 반대로 김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낙하산 공천이 우려된다며 이를 방지할 구체적인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맞받았습니다. 내려꽂기식으로 낙하산 공천을 하면은 반드시 공천 파동이 있으니까 이게 없어져야 된다. 말로는 상향식 공천을 한다고 하시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들어본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천하람 황교안 후보는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의혹에 공세를 집중하며 땅 매각 의사가 있는지 거짓말이 아닌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울산의 이재명이라고 프레이밍이 된다면은 앞으로 저희가 총선에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런
처벌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주도권을 상실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가본 결과 김 후보 땅에 새 도로가 개설되는 곳 바로 앞이 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해명하신 것에 거짓이 있으면 후보 사퇴 약속하시겠습니까? 김기현 후보는 이에 대해 이미 민주당 정권에서 수사했지만 혐의가 없었다며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계속 논란이 되는 건 무엇보다 윤심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그리고 대통령의 당무 개입 여부죠. 여기에 대한 질문과 공세도 오갔습니다. 또 후보들의 과거 발언에 대해 직접 해명하는 시간도 줬죠. 어떤 답변들이 나왔는지 이어서 유호정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생각이 다를 때 대통령 생각을 우선할 것이냐를 묻는 질문에 이른바 윤심 후보로 꼽히는 김기현 후보만 X를 답했습니다. 천하람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을 왜 비판하지 않느냐고 공세를 폈습니다. 나를 적으로 삼지 말고 지금 민생을 더 챙기시고 전당대회에서는 대통령이 좀 덜 관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왜 시원하게 말씀을 못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 텔레그램을 통해서 적정한 수준의 그런 이 말씀들은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내년 총선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마해야 할지를 묻는 질문엔 황교안 후보만 X를 들었습니다. 제가 장관을 해보니까 한동훈 훌륭한 장관이죠. 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안철수 후보는 지역구 출마를 권했습니다. 제대로 정치권에서 선거 경험을 통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토론에선 본인의 과거 발언을 후보들이 직접 해명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김 후보는 대통령이 꿈이라 했던 과거 발언에 대해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치고 대통령 꿈을 안 꾸는 분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점에 내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황 후보는 북한이 간첩을 통해 4.15 총선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고수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MBN이 주최하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TV 토론회가 열띤 공방 끝에 바로 지금 이 스튜디오 바로 옆방에서, 그러니까 옆에 스튜디오에서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둘러싸고 안팎에서 잡음이 불거지고 있죠. 정치톡톡에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영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MBN이 주최하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토론회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뜨거웠던 장면은 김기현 후보와 황교안 후보 사이의 울산 땅 공방이었습니다. 네, 김기현 후보가 지난 1998년 매입한 토지 근처에 KTX 울산역이 생기면서 땅값이 폭등한 의혹을 두고 황교안 후보는 공격을 이어갔는데요. 결국 두 사람 간 정치 생명 공방까지 번졌습니다. 네. 황 후보가 먼저 해명한 것에 거짓이 있으면 후보 사퇴를 약속하겠냐고 묻자 김 후보가 가짜뉴스인 것이 확인되면 정치 생명을 걸고 사퇴하겠다고 선언하라고 반박한 것입니다. 이에 황 후보는 관련 의혹을 권력형 토건 비리로 규정하며 지금이라도 사퇴하라고 더욱 공세를 높였습니다. 네. 김 후보는 황 후보를 향해 많이 급하신 모양이라며 해명을 이어갔습니다. 울산 땅을 둘러싼 두 후보 간 공방은 향후 전당대회 과정에서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당대표의 가장 큰 일이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일을 하느냐 아니겠습니까? 내년 총선 목표 후보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우선 황교안 후보는 보수정당 최다인 185석을 자신했습니다. 천하람 후보는 총선이 개혁 싸움이라며 능력 있는 사람을 발탁해 152석 이상을 얻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개혁과 대통합을 통해 180석을 목표라고 밝혔고 안철수 후보는 수도권 당대표가 되고 2030 세대를 공략해 170석을 얻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달아오르고 있는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열기가 국민의힘에는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만에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섰어요. 네,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주 전보다 2.5%포인트 오른 45%, 민주당은 2.9%포인트 내린 39.9%를 기록했는데요. 해당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선 건 지난해 6월 4주차 이후 약 8개월 만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으로선
전당대회 열기가 더해지며 화제성 측면에서 민주당을 앞서 나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무래도 민주당은 또 사법 리스크도 있고 하니까 고민이 클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의 탄핵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절차에 또 돌입을 했다면서요. 네, 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TF가 오늘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해 회의에 참석하는 의원들은 앞다퉈 김도우 법사위원장을 비판했는데요. 소추위원을 맡은 김 위원장이 소추위원단과 법률대리인단 구성을 해야 하는데 여당 의원이다 보니 소극적이라는 것입니다. 헌재에 신속한 판단을 요청할 때는 언제고 정작 소추위원으로서의 책무는 다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네, 이에 김 위원장은 곧장 반박문을 냈는데요. 탄핵 심판 결정은 헌재가 법과 원칙에 입각해 판단하는 것이라며 법사위원장에 대해 모욕과 협박을 계속한다면 탄핵 소추의 정당성이 부족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쨌거나 이 장관 탄핵 소추안 통과에서는 민주당이 아주 단일 대우로 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당 청원 게시판을 보면요, 약간 좀 분열이 우려되는 목소리가 보여요. 네, 문재인 정부 당시에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고 윤석열 정부의 국민제안처럼 민주당에서 운영하는 국민응답센터가 있습니다. 네. 30일 동안 5만 명 이상의 권리당원이 동의하면 지도부는 공식 답변을 해야 하는 구조인데요. 네네. 지난 16일 올라온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징계를 요구하는 청원 동의가 나흘 만에 2만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앞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한 바 있는데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반발한 것입니다. 해당 청원은 현재 2위를 기록 중인데 청원 1위는 앞서 천원 당원 비하로 논란이 된 바 있는 김종민 의원을 비롯해 비명계 이원욱, 조응천 의원에 대한 징계 요청입니다. 일각에선 일명 개딸로 불리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청원을 통해 알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적 시선이 제기되는데요. 청원의 주인공인 박 전 위원장은 오늘 아침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탈당할 생각이 없다면서 청원했던 분들과 만나 토론해보고 싶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치부 강영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의 원청과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히며 회사 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노란봉투법이 내일 국회 환노위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야당이 찬성하고 있어서 통과가 유력한 상황인데 정부는 노동개혁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반발했고 경제 6단체는 국회를 찾아가 기업과 경제를 멍들게 할 것이라며 읍소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당의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와 안건조정위를 지난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 내일은 야당이 과반을 차지한 환노위 전체 회의에 법안이 상정됩니다.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으로 버티고 있는 법사위가 남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계획. 정부는 노란봉투법이 환노위 전체 회의선에서 본회의 표결로 가는 길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헌법, 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무책임한 희망에 불과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 영향은 고스란히 기업의 손실, 투자 위축 등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파업 만능주의를 초래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런 정부의 요구를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합법파업보장법은 헌법이 정한 노동권을 보장하고 노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균형추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혈세 수천억 원을 쓰고도 회계장부 공개를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주문은 노조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을 앞두고 육군 참모총장 공관에 역술인 천공이 다녀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당시 CCTV 영상 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선은 30일이 지나서 다 삭제되고 없다는데 다른 CCTV에서도 발견될 수 있으니만큼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경찰은 해당 의혹을 제기한 정의당 김종대 전 의원 소환 조사도 최근 마쳤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지난해 3월 역술인 천공의 육군 참모총장 공관 방문 의혹과 관련해 CCTV 확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해당 CCTV 관리권이 있는 대통령 경호처에 수사 협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시기에 CCTV는 이미 삭제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확보하더라도 포렌식 작업을 해야 합니다. CCTV 부분도 정확하진 않지만 30일 정도 기준으로 해서 덮어쓰기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은 이 과정에서 CCTV 보관 기간 등 규정을 지켰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해당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전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지난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김 전 의원과 같은 주장을 담은 책을 낸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서울사무소 주변, 그 외곽, 그다음에 크게는 국방부 내부 CCTV, 그다음에 외곽 경비 CCTV, 이 CCTV들 많잖아요. 그냥 저는 뭐 경찰이 과연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지금 의문입니다. 경찰은 역술인 천공에 대해선 인적 사항을 파악해둔 상태지만 조사 필요성에 대해선 아직 판단이 어렵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우리 사회 정보 유출과 관련된 뉴스 연이어 보도해드리겠습니다. 학력평가를 본 전국 수험생 30만 명의 이름과 성적 등 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유포한 사람은 간이 아주 큰가 봅니다.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고도 추가 유포 게시물을 올렸고 또 다른 자료를 올리겠다고도 예고했거든요. 대담한 건지 무모한 건지 모르겠지만 남의 점수를 공개해서 얻을 게 뭐가 있다고 이러는 걸까요? 윤기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제 밤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의 한 단체 대화방에 2학년 개인 성적표 전체라는 파일이 유포됐습니다. 해당 파일엔 지난해 11월 전국 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한 고2 학생들의 이름과 성별, 성적과 소속 학교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수능 모의고사격인 이 시험에 응시한 학생은 30여만 명에 달합니다. 시험을 주관한 경기도교육청은 어제 오전 유포 사실을 파악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도교육청 서버 등을 조사하며 유출 경로를 찾고 있습니다. 파일 유포자는 어제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고 나서도 대화방에 일부 과목 만점자 최다 배출 학교 자료를 게시했고 오늘 새벽엔 시험 성적 1위부터 500위까지 학생의 이름과 성별, 소속 학교가 나온 정보를 추가로 올렸습니다. 유포자는 내일 다른 자료를 더 올리겠다는 예고 글까지 남겼습니다. 인터넷엔 파일 유포자가 올린 게시물을 봤다는 후기는 물론 유출 내용을 재가공한 정보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포자를 추적하는 한편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자료를 찾아 삭제 조치하고 있습니다. 긴급 상황실을 만든 경기도교육청은 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을 파악하고 구제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결혼 중개 회사에 내가 나온 대학과 소득 수준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올렸는데 이게 모두 털려버렸습니다. 국내 한 해커 조직이 특정 업계에서 이른바 잘 나가는 회사들의 정보, 하다못해 최종 학력과 외모, 주식에 얼마를 투자했는지 등등까지 700만 건을 무더기로 빼냈는데 알고 보니 경쟁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한 짓이었습니다. 피해를 본 업체에는 주식 투자 회사와 병원, 유명 언론사도 포함됐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한 사무실 문을 강제로 엽니다. 안에는 컴퓨터 여러 대가 놓여 있고 3명이 컴퓨터에 앉아 작업하고 있습니다. 검거 순간에도 해킹을 시도한 게 포착됩니다. 이들은 일부 사이트가 보안에 취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SNS나 오픈 채팅방을 통해 고객을 모았습니다. 한 건당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받고 해킹을 대신해준다는 글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이 잘 되는 경쟁업체 사이트를 혼란에 빠뜨려 반사이득을 얻으려는 회사가 해킹을 의뢰합니다. 이런 식으로 디도스 공격을 받아 개인정보가 줄줄이 털린 업체에는 유명 결혼정보회사와 주식투자 권유 사이트, 성형외과의 언론사도 포함됐습니다. 직업과 출신 대학, 거주지 등 맞선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비롯해
주식 투자 규모와 주문 내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그대로 유출됐습니다. 이 해커 조직이 의뢰를 받은 사이트는 385개이고 해킹으로 빼낸 개인정보는 700만 건이나 됩니다. 2020년부터 최근까지 10억 원 이상 범죄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잘 나가는 사이트인 것 같다 하면은 그 URL만 하면은 그쪽 가서 공격해달라고 이렇게 의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사이트들이 그 제일 접속자가 많다고 생각되는 시간, 경쟁 업체들 거기에 유리해가지고 뭐 1시간 정도 이렇게 먹통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해킹을 당한 사이트 대부분은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는지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개인정보는 보이스피싱이나 도박 사이트 등에 흘러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40대 총책과 20대 해커 등 7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하는 한편 불법 도박 등 추가 범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무려 주택 2,700채를 소유한 채 수백 명에게 보증금 2,660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던 건축왕이 2달 전에 구속을 피했었죠. 이번엔 구속됐습니다. 건물과 땅을 팔아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변제한 보증금이 거의 없고 그새 경매에 넘어간 집들도 다수 발견됐거든요. 이건 보증금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 세입자가 나왔다는 말이 되죠.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동에 108가구가 새들어 사는 빌라입니다. 주민 전체가 집이 경매에 넘어갔거나 넘어갈 예정인 줄 모르고 전세 계약을 맺었다가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처지입니다. 집주인은 건축업자 한 명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건축왕으로 알려진 건축업자 A씨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사자가 어떻게든 보증금을 갚겠다고 하면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2달간 보증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자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A씨는 결국 구속됐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경찰이 판단한 세입자는 현재 163명에 금액은 126억 원입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건축업자는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이 건축업자가 대표로 있던 부동산 개발업체는 공식 입장문에서 최대한 자산을 처분해 보증금을 돌려드릴 계획이라며 임차인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업체가 처분할 자산이 거의 없고 정부가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재판과 주거지 지원 등 간접적인 방식이라 세입자들이 실제 보증금을 되찾기는 현재로선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SNS 성인 대화방에서 채팅만 하면 하루 30만 원씩 벌 수 있다. 솔깃하죠. 사람을 직접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온라인으로 대화만 하면 일당 30만 원이라니까요. 하지만 돈을 벌려다 오히려 수백, 수천만 원을 뜯기게 됩니다. 사기인 걸 깨달았을 때는 오히려 협박을 받아 돈을 더 뜯기게 되죠. 고액 알바에 덫에 걸린 젊은 여성들, 포커스M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성 전용 채팅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는 한 SNS의 광고입니다. 채팅으로만 하루 3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불법이 아니라는 말에 A씨는 안심했고 대화를 시작하자 곧바로 코인이 들어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코인을 이렇게 넣어주고 지금부터 내 요구에 따르면 더 주겠다. 좀 한꺼번에 많이 얻겠다는 심정으로. 하지만 코인을 현금화하긴 쉽지 않고 오히려 말을 바꿔가며 돈을 요구합니다. 다이아 등급부터 이거로 환전할 수 있다. 그래서 등급을 올리려면 8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환전할 때 돌려줄 테니까 그래서 계정이 정지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원래대로 돌리려면 8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A씨가 날린 돈은 무려 1,500만 원입니다. 게다가 사기인 걸 깨닫고 신고를 하고 싶어도 쉽지 않습니다. 고액이란 말에 혹해 채팅 중 보낸 신체 사진 때문입니다. 낙태 사진을 이제 이렇게 요구하다가 갑자기 얼굴도 좀 나오게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코인을 300만 원을 주겠대요. 막상 신고하겠다고 하면 얼굴 사진까지 들먹이며 유포 협박을 받습니다. 고객님 사진의 가치는 얼마가 될 거라고 생각하나요? 하면서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 바보 같은 짓이었지만 문제는 고소가 여러 건 접수돼도 피해자들을 비웃듯 해당 사이트가 계속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피해를 이제 배상을 받았다고 해서 범죄가 끝나는 게 아니라 동일한 형태로 계속 수법들이 진화해서 뭐 이제는 뭐 몸캠까지도 뭐 요구를 하고 이렇다고. A씨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미 비슷한 피해 사례가 많아 합쳐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단지 채팅만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하는 알바의 덫. 주로 구직에 나서는 젊은 여성들이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포커스 M입니다. 고금리를 이용한 은행들의 이자 장사와 성과급 잔치로 비난 여론이 따가운데 이 와중에도 시중은행들의 예대 마진은 더 커졌습니다. 예금금리가 빠르게 내려가는 동안 대출금리는 더디게 내렸기 때문입니다. KB국민은행의 가계 예대 금리차는 2배 가까이 됐죠. 이러는 사이 중소기업들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5% 이상 높은 이자를 내는 기업 비중이 전년보다 거의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구로동에서 금속가공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이의연 대표. 금속공업 협동조합 이사장이기도 한 이 대표는 치솟는 원자재 가격과 대출 금리 탓에 가동을 중단하는 회원사가 한둘이 아니라며 한숨 짓습니다. 뭐 2.5%, 3% 정도 받다가 지금 막 6.8%, 7% 재무 구조가 안 된 사람, 좋지 않은 사람은 막 8% 이렇게 올라갔죠. 이자가 따블이 된 거죠. 지난해 중소기업 대출 중 금리가 5% 이상인 대출 비중은 28.8%로 1년 전보다 9.6배 증가했습니다. 반면 금리 3% 미만의 저금리 대출 비중은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이 50% 가까이 늘어났는데 금리 상승으로 이자 비용까지 급증해 고통이 더 커진 셈입니다. 급기야 중소기업들이 금리를 내려달라는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지금처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힘들 때 은행권이 먼저 대출 금리를 적극 인하하는 등 상생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들은 미국이나 유럽처럼 은행이 직접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다음 달부터 저신용자나 금융 취약계층은 연령과 상관없이 이자와 원금을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긴급 금융 구조가 시작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고 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이현지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34세 이하 저신용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긴급 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이 다음 달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됩니다. 대상은 개인 신용평점 하위 20%에 속하는 저신용자나 실업과 휴폐업, 질병, 재난 피해 등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나빠진 경제 여건 등으로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차주들이 과도한 부담에서 벗어나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채무 조정 제도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채무자별 채무 가중도에 따라 대출 이자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약정 이율이 연 10%라면 이것이 연 5에서 7%로 낮춰지는 겁니다.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거나 아직 연체가 없다면 10년 이내에서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최장 3년간 상환 유예도 가능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중증 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연체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도 이자 전액과 원금을 최대 30%까지 감면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 조정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기존 금융회사에 통지되는 만큼 카드 등 신용 거래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도 잘 알아둬야 합니다. 최대 100만 원 한도의 긴급 생계비 대출도 1,000억 원 규모로 함께 시행됩니다. 금리는 연 15.9%가 적용되지만 성실 상환 시 6개월마다 3%포인트씩 추가 감면해 최저 9.4%까지 인하됩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사건, 사고와 사회 이슈들에 대해 살펴보는 사회기자임 정태웅. 한범수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얼굴만 종이로 쓱. 얼굴만 종이로 쓱 가렸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의류 매장인 것 같거든요. 네. 모델 얼굴만 진짜 가려져 있네요. 네, 유명 브랜드 매장 앞이고요. 가려진 모델은 배우 유아인 씨입니다. 요즘 프로포폴이랑 대마 의혹 받고 있죠.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손절하려고 저런 것 같은데 본사 측에서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봤는데
업체 측에서는 별도 지침은 없었다고 하고요. 다만 지난주부터 이게 봄 시즌으로 넘어가면서 시즌 교체로 해당 연출물을 교체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시공 전임 매장에서 임의로 진행한 것 같다는 입장입니다. 공교롭습니다. 네. 어차피 교체할 거니까 하루라도 더 빨리 얼굴을 가리겠다 이런 의미로 읽히거든요. 그래 보이죠? 네, 마침 또 며칠 전에 아이돌 안유진 씨를 새 모델로 발탁했거든요. 해당 업체에서. 이 점에 대해서도 이전부터 계획돼 있었다면서 뭐 이번 이슈와 전혀 무관하다는 설명입니다. 유아인 씨 계약 기간이 다 끝난 거는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중도 해지, 계약 취소가 되는 건가요? 이 계약 취소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니까 당장에는 계획이 없다 이런 입장이고 다만 이 밖에 유아인 씨를 모델로 기용한 업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점점 줄줄이 흔적을 좀 지우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사 결과가 정확히 나와 봐야겠지만 여러 사람들이 곤란해진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주인 싸움으로 번졌으면 일단 반려견 주인들 얘기 같아요. 네, 먼저 사진들부터 보시죠. 네. 일단 귀여운 갈색 푸들이잖아요. 그런데 옆에 엑스레이 사진이 있네요. 네, 뜬금없이 나온 건 아니고요. 네. 뒤쪽 보시죠. 네. 척추뼈 중간에 끊어져 있어요. 그렇네요. 예. 예,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서 신경 다쳤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안락사 시켰다고 합니다. 일단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져요. 네. 대전에서 강아지 산책시키다가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입막에 목줄 하지 않은 대형견이 갑자기 뛰어와서 저 부위를 물었다고 합니다. 일단 그동안 비슷한 사건은 많았는데 해당 개 주인이 그래서 뭐 그냥 방치를 했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저씨, 개 좀 말려달라고 하니까 왜 나한테 소리 지르냐며 오히려 화를 냈다고 그러고요. 연락처도 안 줬다고 합니다. 적반하장이네요. 제보자분이 일단 2배로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네, 나중에 경찰서에 큰 개 주인의 가족이 왔다고 하는데요. 법대로 하자면서 감정을 더 자극했다고 합니다. 이후 연락도 잘 안 됐다고 하고요. 이 제보자분 법적 대응까지도 할 수 있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손해배상은 가능할 겁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된 개가 맹견이 아니고 사람이 직접 피해 입은 상황이 아니라면 말이죠. 현행법에 따르면 아직 반려견은 재물에 해당합니다. 가해 견주에게 손괴죄를 적용할 수는 있지만 작정하고 개를 물게 한 게 아니라면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개물림 사고 너무 많잖아요. 이 사회적인 인식이 보다 빠르게 바뀌어서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길 바라봅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사표 써. 드라마나 콩트에서 재밌게 사표 써 이런 말 많이 하기도 많이 하죠. 하죠. 네. 그런 근데 건가요? 실제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한 전세버스 회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상사가 부하 직원이 마음에 들지 않자 사표를 쓰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결국 이 부하 직원 A씨 실제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말라고 해서 안 나갔는데 그게 문제될 일이 있나요? 끝난 거 아닌가요? 네,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A씨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사측을 상대로 자신이 나오지 않았던 3개월 동안의 임금 그리고 회사 측에 사과를 요구한 건데요. 결국 회사가 해고한 적 없다고 맞서자 A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직 절차는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그렇죠. 네. 소송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일단은 1심과 2심은 해당 발언이 우발적이었다 이런 취지로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는데요. A씨에게 사표 종용을 반복한 건 일방적인 해고 의사 표시였다 이런 지적이죠. 해고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발언을 하고 이후에 회사가 어떠한 출근 명령도 하지 않고 근로자를 방치했다면 회사의 묵시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대법원은 또 당시 버스키를 A씨로부터 직접 회수했던 점과 A씨가 부당해고를 주장한 후에야 비로소 회사에서 출근을 독촉한 점 등에도 주목했습니다. 네, 노사관계 역시 따져볼 것도 많고 주의할 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회기자 M이었습니다. 그제 귀국한 튀르키예 긴급 구호대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현장에 이재민들 응원이 무엇보다 인상 깊었다고 하는데 특히 마지막 가장 큰 감동은 비행기 안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 긴급 구호대는 골든타임의 촌각과 다투며 구호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구호대는 열흘간 소중한 생명 8명을 구조하고 시신 19구를 수습했습니다.
우리 구호대는 이스탄불 소방청 구조팀과 공동 구조 작업을 하는 등 튀르키예 당국과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 속에 현장에 있던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었습니다. 총 121명으로 구성된 구호대는 역대 최대 규모로 군 인력이 처음으로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구호대가 귀국하던 날 비행기에서 튀르키예인들이 한국어로 전한 감사 인사가 방송되자 대원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한국, 튀르키예 양국의 우호를 위해 오랜 세월을 바쳐온 여러분의 형제로서 여러분이 흘린 땀에 감사드립니다. 대원들은 지진 피해로 힘들 이재민들이 따뜻한 차를 건네고 응원해줘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구호대는 구조 작업에 큰 활약을 펼친 구조견들 역시 치료를 통해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진 긴급 구호대는 텐트와 담요 등 총 55톤의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튀르키예 재건과 복구를 위한 구상 작업에 돌입합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튀르키예에선 수색 구조 작업이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이제는 생존자 지원과 복구에 노력을 집중해야겠죠. 미국은 1,300억 원을 추가로 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튀르키예 강진으로 가장 피해가 심한 하타이주. 굴착기를 이용한 매몰자 구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Bir ay devam eder diyorduk yani. Bir ay yetseydi yani hiç böyle insanlar tamam ölmüş olabilirler, şey yapmış olabilirler. 하지만 구조 작업은 진앙인 카흐라만 마라시와 최대 피해지인 하타이에서만 계속됩니다. 피해 지역 11개 주 가운데 9개 주에선 이미 구조 작업이 종료됐습니다. 지진 발생 14일째,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사망자 수는 4만 6천여 명에 달했고 연일 이어지던 기적의 생還소식이 이젠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지진 피해 지역에 1,100억 원을 지원한 미국은 추가로 1,3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현장을 찾은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재민 필수 물품과 의료 서비스 지원 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Search and rescue, unfortunately, is coming to an end. The recovery operation is on, and then there'll be a massive rebuilding effort. 블링컨 국무장관은 차우쇼울루 튀르키예 외무장관과 만나 재건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 문제도 다뤘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우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키우를 방문하고 앞으로 우크라이나에 약 6,400억 원 규모의 새로운 군사 지원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지금 삶에 만족하십니까?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의 삶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3점으로 OECD 하위권이었습니다. 건강과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5.9점으로 튀르키예와 콜롬비아 다음으로 낮았죠. 그런데 이건 주관적 만족도고요. 객관 지표에 의한 객관적 만족도는 상위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환경은 좋은데 주관적 만족도는 낮다는 말입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점 힘들어지지 않나. 물가도 그렇고 코로나 때도 그렇고 그래서 7점을 줬습니다. 10점 만점에 6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4점 빼신 이유는?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이랄까 비교적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삶의 질을 점수하면 10점 만점에 6.3점으로 2013년 5.7점 이후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OECD 38개 나라 중 하위권인 32위에 속해 있습니다. 11개 영역 중에서 주거와 교육은 상위권이나 공동체와 환경은 최하위권입니다. 당신은 건강, 환경 등에 만족하십니까?와 같은 주관적 질문을 했을 때는 5.9점으로 튀르키예와 콜롬비아 다음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늘 나보다 더 나은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가 인간의 욕구이고요. 사회 전반에 깔린 그러한 그 비교주의 성향이 결국은 개개인의 주관적인 행복감을 낮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아동 인구 10만 명당 502.2명으로 급증했는데 신고가 늘어난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187만 5천 명으로 전체의 20.8%를 차지할 정도로 늘었습니다. MBN 뉴스 이기옥입니다. 요즘 온천 가보신 분들 많지 않죠? 1970년대 신혼여행지로 인기를 끌었던 온천 관광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온천지구 일대 호텔들은 줄줄이 문을 닫았고 주변 상권마저도 위협을 받고 있죠. 온천이 그렇다고 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일본은 여전히 잘 되고 있거든요. 어찌된 일인지 김명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아직은 추운 날씨인데도 이렇게 온천 족욕장에는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한때는 신혼여행지로도 각광을 받을 정도로 온천이 큰 인기를 끌었지만 이제는 옛말이 돼버렸습니다. 조선시대 왕들이 온천을 즐겼던 유성 온천 특구. 건물마다 유흥업소 간판들만 빼곡할 뿐 온천 이용시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6년 전 한 대형 호텔의 폐업을 시작으로 두 곳이 뒤따라 문을 닫았고 이제는 107년 역사를 자랑하는 호텔도 내년에 영업을 중단합니다. 1994년 온천 특구 지정 이후 한 해 1,000만 명을 기록했던 관광객은 재작년 기준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다 할 만한 대표적인 온천이 현재로서는 부재하고요. 다른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주 수안보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현재 시간은 낮 12시 44분입니다. 사람들로 한참 붐벼야 할 점심시간인데도 이렇게 식당 거리는 썰렁하기만 합니다. 온천 시설은 영업을 포기해버렸고 곳곳의 호텔들도 문을 닫아 흉물이 돼버렸습니다. 인근 식당들은 가게를 내놨습니다. 요새 모기 때문에 그렇게 호황 누리는 건 없잖아요. 볼거리가 없어요. 평일날은 거의 없어요. 전국의 온천지구는 66곳. 2019년만 해도 한 해 6,381만 명이 온천을 이용했는데 2년이 지난 재작년에는 이용객이 46%나 줄었습니다. 온천만 하기보다는 국내외 다양한 여행을 즐기는 트렌드에 밀린 데다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사정이 더 안 좋아진 겁니다. 해외에서는 온천과 함께 다른 관광 코스를 연계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의 최대 온천 도시인 조장케이는 온천뿐만 아니라 산책로와 승마 체험장 등의 새로운 코스를 개발해 관광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즐기고 놀거리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가는 형태. 그래서 축제도 복합하고 시설도 같이 복합하고 하는 형태로 복합형 시설들이 많이 필요하다.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특화된 온천 콘텐츠를 개발하지 않으면 온천 관광은 이대로 쇠락의 길을 걷다 결국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Chips like the one I have here, these chips, these wafers, are batteries, broadband, it's all infrastructure. This is infrastructure. 2021년 4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 등 세계 굴지의 반도체 관련 대표 기업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웨이프를 흔들면서 한 말입니다. 지난해 5월 바이든 대통령이 오산 공군기지에 내리자마자 달려간 곳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아닌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였다는 것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이처럼 반도체는 석유보다 중요한 21세기 핵심 기술입니다. 그러려면 인력 양성은 기본 중의 기본일 텐데 그런데 올해 삼성전자와 연계된 연세대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는 정시 모집 1차 합격자 전원이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SK 하이닉스와 연계된 한양대 반도체 공학과는 모집 인원의 3배에 가까운 44명이 몽땅 다 등록을 안 했습니다.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졸업 후 대기업 행위 보장됐음에도 학생들이 다 안정적인 고수익, 사회적 지위, 평생 자격증을 내세운 의대로 가버렸거든요. 직업에도 시장 경제가 작용을 합니다. 정해진 수익을 나눠 가져야 하는 만큼 그 숫자가 많아지면 가치가 떨어지고 숫자가 적으면 가치가 올라가죠.
학생들이 반도체 학과를 선택하게 하려면 이 시장 경제를 잘 이용하면 됩니다. 변호사 숫자가 늘고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 덕에 많은 사람들이 법률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의사 수 늘리는 건 의사들이 반대해서 안 된다고요? 그럼 기업이 또 노조가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것도 다 하면 안 되겠네요. 정부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건 진짜 부모가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선 아픈 말도 싫은 일도 해야 합니다. 반도체 학과뿐 아니라 다른 전공을 택해도 의사만큼 전문적이고 잘 살 수 있게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과학기술 인재가 없어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지 못하고 의사만 배부른 사회? 그런 국가는 그 어떤 국민도 원하지 않을 테니까요.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반도체학과 등록 포기 왜?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 곳곳으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오후까지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는 순간 풍속 20m 안팎의 강풍이 불겠고요.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지역에서도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점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찬바람에 밀려들면서 기온도 뚝 떨어졌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6도 보이면서 오늘보다도 날이 더 춥겠고요. 이번 반짝 추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 서울을 포함한 일부 수도권 지역과 강원 영동을 따라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화재 사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단 오후에는 영남 동해안을 따라서 약하게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낮 동안 서울이 4도, 춘천 5도 예상되고요. 남부지방도 광주가 6도, 부산 7도 안팎에 그치면서 전국적으로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부터는 추위가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